속보열전 박상민 기자입니다. 세계 스파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스파이텔링, 오늘은 라피 에이탄이라는 스파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피 에이탄은 초창기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전설적인 활약을 펼친 스파이인데요. 특히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는 데 크게 공헌했고, 국방부 산하 초극비 과학정보 조직인 레켐이라는 기관의 수장을 맡아 대미 공작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정보기관인 아만, 신베트, 모사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레켐에 이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두루 거친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에이턴의 면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의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모면에서는 적어도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의 스파이 역량에 대해 일부 평가절하하거나 저평가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공과를 나눌 때 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파이로서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으로 초창기 모사드가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입니다. 모사드를 연구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더해 그를 평가하자면 20세기에 배출된 모사드의 스파이들 중 그 유명한 엘리 코엔, 볼프강 로츠 등과 함께 5손가락 안에 들어도 손색 없는 대단히 뛰어난 스파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에이탄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탄은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하던 시절인 1926년 북부 에인 하로드라는 곳의 키부츠에서 라파엘 한트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본래 러시아 출신이지만 시온주의를 신봉해 1923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습니다. 에이탄은 100가구 남짓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던 12살 때 유대인 방위 조직인 하가나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1944년 역시 어린 나이인 18살의 나이로 하가나의 정예부대인 팔마흐에 들어가 여러 특수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차 대전이 벌어지던 시기로 당시 영국은 아랍국의 반발을 우려해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온주의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에이탄은 이런 영국군에 맞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돕기 위해 창설된 특무기관인 알리아 베트를 도와 일찌감치 비밀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같은 경험은 훗날 첩보계에 이름을 새기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 시기에 그의 활약상은 대단했는데요. 이주를 하다 영국군에 붙잡혀 구금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아틀리트 해방작전을 비롯해 영국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주변국을 잇는 11개의 다리를 폭파하는 이른바 다리의 밤 작전 등에 참여했습니다. 또 급진적인 기독교 종파로 나치에 동조했던 독일 템플러의 입국을 막기 위한 암살 공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947년 에이탄은 영국군이 유대인들의 입국을 감시할 목적으로 하이파 인근 카멜산에 설치한 레이더 기지를 폭파하는 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시 그는 기지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해 더러운 하수구로 잠입하는 바람에 냄새나는 라피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또 다른 작전을 벌이던 중에 근처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쪽 청각을 크게 상실하는 부상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생을 보청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대장으로 독립전쟁에 참전해 뛰어난 지략과 용맹한 활약으로 이스라엘 건국에 힘을 보탭니다. 독립전쟁이 끝나서는 아만의 전신 군 정보국에서 복무하다 대위로 예편합니다. 그리고 잠시 네게브에서 땅을 개간하려 했으나 이때 이스라엘 정보체계가 정비되면서 초대 신베트 수장이 된 이세르 하렐의 부름을 받고 신베트에 영입돼
작전부에서 텔아비브 책임자를 맡습니다. 에이탄의 본격적인 첩보계 생활은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1952년 하렐은 모사드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그는 신베트 작전국에 그대로 남아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1954년 모사드의 지원 요청으로 방첩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작전은 불미스럽게 끝나고 맙니다. 당시 모사드는 아브네르 이스라엘이라는 해군 대위가 이집트에서 돈을 받고 군사 정보를 팔아 넘긴 것을 알고 체포작전에 들어갑니다. 에이탄은 작전 책임자로 합류해 2명의 요원을 이끌고 로마와 파리를 다니며 체포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결국 파리에서 현지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아브네르를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약물 투여로 그가 사망하자 시신을 공해상에 유기합니다. 이 시신 유기 사건은 당시에는 극비에 붙여져 알려지지 않았고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 밝혀지면서 한동안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부의 입막음용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에이탄은 이스라엘을 떠나 런던 정경대학에 입학해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동안 모사드와 MI6의 연락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탄은 1958년 이스라엘로 돌아와 신베트에 복귀했고 이듬해 10월 작전부 책임자를 맡아 20세기 첩보전 중 단연 첫손에 꼽히는 세기의 작전에 들어갑니다. 2차 대전 기간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실무 총괄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만 체포 작전이 그것입니다. 1959년 말 모사드는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의 신분을 위장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정예요원 12명으로 작전팀을 꾸리고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에이탄은 현장 지휘관을 맡아 1960년 5월 11일 아이히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사드는 아이히만을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1962년까지 재판을 열어 유죄를 선고하고 그해 6월 1일 사형을 집행하며 동족 학살에 대한 피해 보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모사드는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 첩보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소속은 신베트였는데요. 이처럼 아이히만 체포의 1등 공신인 에이탄이 언제 소속을 신베트에서 모사드로 바꿨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아이히만 체포작전 당시 모사드에는 별도의 작전부가 없었기 때문에 신베트 작전부가 합류했고 작전이 끝난 뒤 그대로 모사드에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이사레아라 불리는 모사드의 특수작전부는 이 작전이 있은 뒤인 1963년 만들어졌습니다. 작전 이후 에이탄은 모사드가 프랑스 파리에 구축한 유럽 지부 책임자를 맡아 유럽에서 벌어진 여러 작전에 관여합니다. 그가 유럽 책임자로 있으면서 관여한 작전 중 대표적인 것은 이집트가 전투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독일 과학자들을 협박하고 살해를 시도한 이른바 다모클레스 작전입니다. 1963년 무렵 모사드는 이집트가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나치 독일 시절의 과학자들을 고용해 핵이나 방사능, 세균 등을 이용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이집트에 고용된 과학자들에 대한 협박과 살해 작전에 돌입합니다. 에이탄은 이 과정에서 나치 시절 특수전의 귀재로 정평에 나 있던 오토 스크루체니를 포섭해 이집트에 고용된 독일 과학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모사드는 이 정보를 토대로 과학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와 권총 살해를 시도해 당시 서독 정부와 마찰을 빚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모사드 수장인 하렐의 과도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 분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독일 과학자 상당수가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집트의 무기 개발은 실패했으나 하렐도 모사드 수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에이탄은 모사드가 모로코 국왕 하산 2세 측의 요청으로 1965년 파리에서 벌인 야당 지도자
벤바르카 암살 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이탄은 이후 더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활동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핵 개발에 투입된 것입니다. 발단은 바르카가 파리에서 암살되고 모사드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분노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스라엘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 중단을 예고합니다. 이에 에이탄은 미국으로 눈을 돌려 펜실베니아주 아폴로에 있는 유맥이라는 핵 물질 및 장비 회사에서 약 93kg의 농축 우라늄을 빼돌리는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작전 당시 그는 화학자로 위장해 회사를 방문한 뒤 약 10개월간 농축 우라늄을 외교 화물에 실어 이스라엘로 밀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탄은 1968년부터는 모사드의 과학기술부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는 모사드가 극비 조직인 레켐과 함께 약 200톤 규모의 우라늄 광석을 밀반입하는 플럼벳 작전을 벌이던 시기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 핵 개발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에이탄은 다소 이른 나이인 46세가 되던 1972년 돌연 모사드 생활을 정리하고 농업 분야 사업에 투신합니다. 그렇다고 첩보계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도 간간히 정보 업무에는 참여했는데 특히 하가나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아리엘 샤론이 이츠하크 라빈 총리의 특별 보좌관이 되자 총리실 산하 대테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첩보계 경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1978년 메나임 베긴이 총리가 된 후에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 부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첩보계에 복귀합니다. 에이탄은 대테러 부장으로 있는 동안 모사드가 단행한 신의 분노 작전이 완수되도록 도왔습니다. 신의 분노 작전은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단에게 자행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산하 검은 9월단의 집단 살해 테러에 대한 보복 작전인데요. 모사드는 1979년 1월 검은 9월단의 지휘자인 알리 하산 살라메를 대로변에서 폭사시키며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에이탄은 작전지인 베이루트에 잠입해 살라메의 사망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는 1981년에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단행한 오시라크 원자로 파괴 작전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에이탄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초극비로 운영해온 국방부 산하 과학정보조직인 레켐의 수장에 임명됩니다. 이 기간 그는 미 해군정보국에 조나단 폴라드를 영입해 극비 정보를 제공받는 등 순도 높은 대미 공작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폴라드가 FBI에 검거되면서 레켐이 노출됐고 또 다른 핵무기 기폭장치 밀수 사건에 연루돼 미국의 노여움을 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 해는 디모나 핵시설 관리 직원이었던 모르데차이 바누누가 영국 언론에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막지 못한 레켐과 에이탄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집니다. 이런 여파에 따라 1987년 레켐은 해체되고 에이탄은 해임됩니다.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굴곡진 첩보계 경력을 마감한 에이탄은 이후 기업인으로 변신해 국영화학회사 사장과 농산물 공급업체 대표를 거쳐 2006년에는 정계에 진출해 정당 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2009년 의석을 잃고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는 조각가로 활동하며 약 100여 점의 작품을 남겼고 선조들의 고향인 벨라루스를 방문해 슈퍼스파이가 왔다며 환대를 받는 등 여생을 보내다 2019년 3월 텔아비브에서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에이탄의 활동은 오늘 전해드린 것보다 더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에이탄의 상세한 활동상을 포함해 여타 스파이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세기의 스파이 시즌2 출간을 목표하고 집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이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책을 통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